공부합시다. 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우리 필기노트의 첫 부분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설명을 이미 드렸던 내용입니다. 네, 우선은 상태를 구분을 하고 적극적 상태와 소극적 상태는 행정청에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작위와 부작위로 나눠진다라고 했고, 작위 처분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적 효과를 발생시킨다, 법률관계를 변동시킨다 라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적극적인 처분과 그렇지 않은 소극적 처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했습니다. 소극적 처분은 거부 처분을 말하죠. 소극적 처분으로서의 거부 처분과 소극적 상태로서의 부작위를 합쳐서 우리가 소극적 행정작용이라고 하게 되고, 이것은 뭔가를 신청했는데 해주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구소송에 해당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래에 있는 취소송과 무효 등 확인 소송은 거부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하기도 하기 때문에 요구소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다. 과세처분이나 철거명령과 같은 침입적 처분, 적극적 처분에 대한 방어소송의 기능과 함께 현재 의무이행 소송이 없기 때문에 의무이행 소송의 기능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같은 경우에는 방어소송의 기능이 전혀 없고 오직 요구소송의 기능만을 수행한다고 했습니다. 우선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에는 부작위의 성립 요건으로 4가지 요건, 당사자 신청과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 그리고 무응답이라는 4가지 요건을 비교했었고, 1등은 4등과 꼴등과 그 다음에 2등은 3등과 함께 항상 힘을 합치게 됩니다. 당사자의 신청과 무응답은 부작위를 말하는 것이고, 합치게 되면 처분에 대한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부작위한 것이다. 1번과 4번은 처분에 대한 부작위가 됩니다. 그 부작위가 과연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 여파인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관련돼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라는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항고소송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분을 신청했었어야 되는 것이고, 위법한 부작위에 따른 손해배상과 비교하면 국가배상에서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은 아닌 신청행위의 존재가 행정쟁송에서는 요구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한 기간과 법률상 의무에 관한 문제 역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법정 기간이 나와 있는 경우에 법률에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 기간이 지나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다고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분 같은 경우에는요, 그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긴 합니다. 하지만 그 처리 기간을 정해놓고 있는 것이 법이 아니죠. 네,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A라는 처분은 7일, B라는 처분은 13일, C라는 처분은 11일 이런 식으로 정해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법정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규칙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간을 경과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이것은 처리기간 설정 공표 규정입니다. 국민들이 건축 허가 등을 신청한 다음에 언제까지라도 그대로 기다리고 있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며칠 안에 처리하라라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19조 처리기간 설정 공표 규정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는지 안 됐는지는 결국 법관의 판단에 맡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몰라도 됩니다. 왜 몰라도 되냐? 부작위 위법 항의 소송은 뒤에서 배우겠지만 그 위법성 판단 기준시, 인용 판단 기준시가 판결시이기 때문에 판결시까지는 무조건 상당한 기간이 경과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져서 부작위의 위법성을 구성을 하게 되죠. 본안 판단의 문제입니다. 본안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판결시를 기준으로 한다고요. 그때까지는요, 무조건 시간은 지날 것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기간은 특별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겠습니다. 법률상 의무, 위법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놓고 있는 어떤 의무를 위반했을 때 위법한 행위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무응답, 부작위가 위법해지려고 하게 되면 응답 의무에 위반되면 위법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법률상 의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실체법상의 의무, 그러한 처분을 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응답이든지 간에 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응답을
확인해야 합니다. 바로 그 응답 의무, 처분 의무를 말하는 것이다. 이것은 신청에 대한 처분 의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신청에 따른 것은 정말로 인용을 해주는 그런 자기 의무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먼저 우리 교과서의 내용을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소송 요건까지만. 그리고 나서 사례 문제 좀 보도록 할 텐데요. 교과서 내용도 꽤 많이 있군요. 행정청의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소송이다. 4조 3호에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요. 단순히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것만 확인하고 끝나는 그런 소송이다라는 겁니다. 무엇이 아니라고 했죠? 의무행 심판이랑 비교를 했었죠.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이행명령 판결을 구하는 소송이 아닙니다. 단순히 무응답의 부작위가 위법이라는 것만 확인하고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기 위한 소송일 뿐입니다. 이것도 역시 부작위라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 행위소송에 해당하는 것은 차이가 없습니다. 필요성에 대한 문제, 급부행정, 네, 3차 재난 지원금, 지원금이 옳은 표현이든 아니든지 간에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3차 지원금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급이 1차 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절실하게 필요한 순간이죠. 국가가 우리가 낸 세금을 가지고 이럴 때 지원하지 않으면 언제 지원하겠습니까? 이런 게 바로 국가가 국민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도로도 깔고 항만도 만들고 공항도 만들고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국민에게 무언가를 주는 것, 줄급자를 써서 급부행정이라고 합니다. 과거의 2차 세계대전 이전의 경찰국가 시대와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당시는 국가로부터의 자유였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국가를 통한 자유가 바로 국민의 행복이 됩니다. 급부행정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대라는 것이죠. 이런 걸 우리가 현대복지국가라고 하는데요. 현대복지국가 하에서 국가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요구소송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겠죠. 소송으로 친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데 행정청이 아무 응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취소이나 무효확인소만 가지고는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속수무책이 된다. 아무런 방법이 안 됩니다. 거부라도 어떤 의사표시가 있어야지만 취소이나 무효확인소이라도 한번 제기해 볼 만할 것입니다. 그래서 부작위 여파인송은 이 거부처분 취소이나 거부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데려가주는 역할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 교량적 역할?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 데리고 가는 역할입니다. 인도인 접하는 역할? 그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 항고송의 불완전성을 현재 의무행 소송이 없는 상황에서 부작위 문제를 이 소송이 담당해주고 있습니다. 보충적 기능을 수행하죠. 행정소송법 2조 1항 2호 물론 행정소송법 19조에 취소의 대상은 처분 등이라고 되어 있는 규정을 부작위 여파인송의 38조 2항에서 준용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부작위 여파인송의 대상은 부작위가 되는 것도 맞는 것이죠.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부작위가 무엇인지 알아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 부작위라는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 이라고 2조 1항 2호에서 규정을 해놓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4개의 요건을 끌어냈던 것이죠. 당사자의 신청과 상당한 기간, 법률상 의무와 무응답이라는 4가지 요건을 끌어냈습니다. 방금 필기노트에서 본 대로 이 문제 기억해 놓으시라고 했죠. 아주 의미 있는 문제입니다. 2014년도 공인노무사 기출 부작위 여파인송의 본안 판단 요건으로서의 부작위의 의의와 성립 요건을 설명하시오. 이것은 본안 판단의 요건 안에 소송 요건과 본안 요건이 모두 포함됩니다. 소송 요건은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이 될 것이고 본안 요건은 본안 판단의 대상이 되는 요건, 대상 요건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소송 요건으로서 대상 적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비교해 보라라고 물어본 겁니다. 필기노트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1번과 4번을 묶어주시고 2번과 3번을 묶어서 전자는 소송 요건,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후자는 2번, 3번은 본안 요건, 본안 판단의 대상 요건으로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비교해 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인데요. 1번과 4번은 부작위가 처분이 되는, 부작위의 처분성을 인정하는 본안 판단의 전제 요건, 소송 요건입니다. 물론 대상 적격 부분이 될 테고요. 처분이냐 아니냐 문제니까. 그 다음 2번, 3번은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는 본안 요건이 됩니다. 부작위 위법 행위소송은 부작위가 위법할 때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확인 판결을 내리게 되죠. 본안 요건입니다. 위법성, 처분성의 구분. 먼저 당사자 신청을 보시게 되면 행정쟁송은 국가배상, 손해배상과 달리 처분에 대한 신청행위가 별도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우선 뭔가 신청해야 됩니다. 신청행위 존재해야 되고요. 이 신청행위의 존재는 객관식에서는 직접 물어볼 수 있고요. 주관식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퍼즐을 만들어 놔야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을 하였다면 이런 표현을 직접 넣어놓고 그림을 그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신청행위의 존재를 요하며 그 신청이라는 것은 무엇을 대상으로 한다? 처분을 그 대상으로 한다. 우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물론 밑에 있는 신청권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은 신청권에 대한 검토를 들어가기 전에 신청행위와 처분 이 두 가지도 짚고 가야 되겠죠.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잊어버렸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의 행정수송법 2조 1항 2호 위에 바로 있었으니까 이걸로 볼까요? 이게 2조 1항 2호의 내용이죠. 그 어디에도 신청권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다가 신청권이라는 표현을 넣는다면 이렇게 낼 수 있을 것입니다. 행정청이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렇게 들어간다면 그 권리는 신청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네, 권리를 가진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이렇게 되면 행정수송법에 부작위가 성립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필요하다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는 것이 됩니다. 하지만 지금 현행 행정수송법 2조 1항 2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습니다. 신청권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번의 당사자의 신청이 인정되기 위해서 신청권이 별도로 필요한 것인가? 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부처분 취소의 대상 적격에서 배웠던 거부처분 성립의 문제입니다. 성립의 문제. 우리 행정수송법 2조 1항 1호에도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라고 해서 처분에 대한 거부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권이 없으면 그 거부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가 없다라고 했었죠. 처분에 대한 거부만 규정하고 있었지만 신청권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분에 대한 부작위만 규정하고 있지만 신청권은 필요하다라고 봐야만 판례는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부처분 때와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신청권이 필요하죠? 거부처분 취소의 취소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부작위 위법행위 소송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19조를 준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거부든 부작위든지 간에 이 소극적 행정작용은 아직까지 행정청이 그 신청인에게 상대방 국민에게 어떠한 권리도 설정해 준 적이 없습니다. 어떠한 권리도 부여한 적이 없는 상태라는 거죠. 따라서 이 거부나 부작위는 상대방의 권리가 없는데 어떻게 권리에 영향을 주겠습니까? 즉 실체적 권리를 기준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실체적 권리를 기준으로 보면 거부나 부작위는 죽었다 깨나도 처분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쳐야 처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권리는 바로 뭐죠? 바로 법이 보호하는 이익. 실제법이 보호하는 이익, 실체적 권리입니다. 하지만 이 신청인은 어떠한 권리도 인정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거부나 부작위는 그 사람의 권리에 영향을 줄 수가 없어요. 권리가 있어야 영향을 주지 권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판례는 실체적 권리만으로 보게 된다라고 하면 이 거부나 부작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라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에 착목했고 그래서 권리의 범위를 확대시킵니다. 실질적 법치주의 하에서는 절차적 권리의 중요성이 그만큼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절차적 권리라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응답이라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그 절차적 권리, 응답 신청권이죠. 응답 신청권, 이 절차적 권리라도 인정이 된다면 그 거부나 부작위는 권리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 거부는 응답 신청권을 실현시킨 것이고 응답을 했으니까요. 부작위는 응답 신청권을 침해한 것이다. 응답을 안 했으니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거부와 부작위가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의 실현과 침해라는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체적 권리로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절차적 권리로서 신청권을 포함시킨 것이죠. 처분을 인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신청권을 포함시켜야 되는 것은 거부의 경우이든 부작위의 경우이든 차이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니까요. 신청권 필요설과 불효설의 대립이 있습니다. 우리 거부처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거부처분 때는 여기에 원고적 격설과 대상적 격설 그리고 본안 판단설 3개의 학설이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지금 대상적 격 관련돼서 신청권 얘기를 꺼내고 있는 거니까 여기서 말하는 신청권 필요설은 그쪽으로 보게 되면 대상적 격설이 될 것이고 여기서 말하는 불효설은 그쪽으로 보게 되면 원고적 격설이나 본안 판단설의 입장이 될 것입니다. 근데 주로는 본안 판단설을 주장했던 분들이 여기서 불효설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판례는 신청권이 없으면 항고승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시해서 각하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판례 같이 봤었는데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지 않은 자가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원고적 격 또는 원고적 격하고 사실은 이제 컴마 딱 찍었었고 그리고서 항고승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없어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 판례는 결국은 뭐냐 하나의 판례인데요. 같은 판례인데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원고적 격도 깨지고 항고승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에서 위법한 부분은 본안의 문제니까 빼놓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고승의 대상인 부작위, 즉 처분인 부작위를 말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대상적 격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이견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례는 신청권이 없으면 원고적 격도 깨지고 대상적 격도 깨지고 다 깨진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필요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설명드린 대로 신청권이 없는 자가 어떤 처분을 신청했는데 그에 대해서 부작위 무응답했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어떠한 권리에도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부작위의 처분성이 인정될 수가 없죠. 처분인 부작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필요설, 신청권 필요설이 타당하다. 신청권의 존버에 대한 문제는 거부 처분 때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이것은 응답 신청권을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 추상적 응답 신청권, 보통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부분은요. 일반적 추상적이라는 것은 일반적 추상적 규범으로서 법규를 근거로 인정되는 신청권에만 통용될 수 있는 것이고 조리를 근거로 인정되는 신청권에서는 개별적 구체적 신청권이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불문법은 개별 사건에 따라 적용되냐 안 되냐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 신청권은 법규상 또는 조리상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법규상이라고 하게 되면 법규 명문상 인정될 수도 있고 법규 해석상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명문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법들이 있긴 합니다만은 정보공개법 제5조를 보시게 되면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해서 청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건 정보공개의 결정이라는 처분을 신청하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처럼 청구, 신청, 신고, 출원, 청원 등등의 어떤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사인의 공법행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있을 때는 법규 명문상의 신청권이 바로 인정될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쌍방적 행정이라고 한다면 협력을 요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쪽에 신청이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행정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보조금 지급 같은 거. 재난지원금 지급도 역시 마찬가지.
이번엔 뭐 신청 없이 바로 주면 더 좋을 것 같긴 합니다만은. 네, 이런 건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통상은 이런 모습을 보이죠.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가스 사업법이라는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르면 도시가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행정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허가를 신청해도 된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을 땐 쌍방적 행정행위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겠고, 이를 근거로 법규 해석상 신청권이 인정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성문 법규를 근거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리법상, 조리법 일반인의 상식을 말하는 것이죠. 조리법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상대방 국민의 신뢰보호 등 국민의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접근하는 겁니까? 뭔가 권리보호를, 소송을 통해 권리보호를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건 사실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협의의 소익이 인정된 상황인데, 대상 적격은 중학교, 원고 적격은 고등학교, 협의의 소익은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졸업한 게 맞다는 것이죠. 근데 대상 적격부터 뭔가 막혀있다라고 한다면 뚫어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대는 소를 포함한다라는 논법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소송을 통한 권리보호 필요성이 인정을 될 때는 대상 적격, 시원하게 뚫어줘야 되니까 어디서 막혀있니? 신청권에서 막혀있니? 그러면 조리상 인정하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원고 적격에서 우리가 논하게 되는 사익보성을 근거로 조리상의 신청권을 인정시키는 케이스들이 판례에서 자주 눈에 띄고 있습니다. 원고 적격에서 얘기하는 이 사익보성도 사실은 중간 징검다리가 권리보호 필요성이기는 마찬가지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원고 적격, 사익보성에서 대상 적격을 끌어낸다라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상당한 기간입니다. 상당한 기간의 경과, 사회통념상 그 신청에 대한 처분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처리 기간을 말한다. 법에서 얘기하는 대부분의 상당한 기간은 다 이런 식입니다. 통상 요구되는 처리 기간을 말합니다.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정보공개법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보시게 되면 10조에서 방금 5조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이 모든 국민에게 인정된다는 사실을 보셨는데요. 10조에 보시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는 해당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말로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관한 규정이죠. 이건 청구, 사인의 공법행위. 그리고 이제 바로 밑에 11조에 보면 이렇게 청구를 받으면 어떻게 해라. 공공기관의 10조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며칠 안에 10일입니다.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연장 규정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2항. 1항에 따른 기간 10일이죠.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공개 여부의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한번 연장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맥시멈 20일이 됩니다. 20일. 이 20일이 바로 법정기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일이 법정기간이다. 과거부터 그렇게 봐왔습니다. 그렇게 봐왔는데 2013년도 8월에 정보공개법이 개정되면서 원래는 11조, 방금 봤던 11조 5항에 간주거부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간주거부라는 규정이 있었는데 방금 11조에서 뭘 봤어요? 10일 이래 놓고 나서 10일에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었고 이 4항 밑에 5항이 있었어요.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보공개법 2013년도 8월에 개정됐으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네요. 2013년 3월 개정자입니다. 3월 개정자 5항이 있죠. 11조에 5항이 있습니다. 그때도 똑같이 10일 이렇게 돼 있었고 10 플러스 10은 20일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 공공기관이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게 바로 간주 거부 규정이죠. 그러니까 맥시멈이 20일인데 그 맥시멈 20일 동안에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있다고? 그럼 거부한 거잖아. 이렇게 해본 겁니다. 이건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한 것입니다. 굳이 부작위를 중간에 다투는 그런 단계를 거칠 것 없이 바로 거부에 대해서 소송으로 넘어와도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 간주 거부 규정이 있던 시절에는 지금 여기 보시면 18조 이의신청, 19조 행정심판, 20조 행정소송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보시다시피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이건 전부 비공개고요. 부분 공개, 이건 부분 비공개고요. 그러니까 불복하겠죠.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그리고 11조 5항 방금 봤던 그 간주거부 규정이죠. 네, 이 규정에 의한 비공개 결정이 있는 날로 본 때, 그때부터 30일 안에 이의 신청을 하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규정은 밑에 있는 행정심판에서도 마찬가지고 행정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대로 이제 유추 적용이 되는 것이었었습니다. 뭐가 없죠? 부작위가 없죠. 그러면 2013년도 8월에 개정되고, 예, 지금 현행법은 2017년 7월 26일 날 개정됐는데,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바뀐 건 없어요. 11조 5항의 간주 거부 규정이 삭제된 다음에, 네, 여기까지는 종전과 똑같고 이 뒷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뒷부분이 달라졌습니다. 이 뒷부분에 원래 11조 5항의 간주 거부 규정이 있었는데 없어지고 나서 간주 거부 규정이 있던 시절에는 정보공개 영역에는 뭐가 없다. 부작위라는 게 없었어요. 부작위가 성립될 만하면 법정기간 20일 다 거부로 취급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죄다 거부로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주 거부 규정이 사라진 다음에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공개 결정이 없는 때라고 해서 간주 거부 규정에서 얘기하던 그 20일이 여기 들어와 있죠. 19조의 행정심판에도 정보공개 청구, 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 행정소송에도 정보공개 청구에 처분을 신청한 다음에 20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결정이 없을 때 라고 하여 부작위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2013년도 8월부터 부작위 규정이 등장한 것이죠. 이것 때문에 공인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13년 8월에 개정되고 14년도에 세 문제 모두 다 부작위의 문제와 연결돼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20일이라는 법정기간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법정기간이 정해져 있을 때는 그 20일이 지나면 상당한 기간은 경과된 것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냐? 그렇지 않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정해있지 않은 이상 부작위의 위법 여부는 법원의 판단이 언제를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실제 소송에서 상당한 기간이 경과됐냐 안 됐냐 문제될 일이 없다는 것이죠. 판결시까지는 어쨌든 지나갈 거라고요. 처분 하나 하는데 무슨 1년씩 걸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법률상 의무입니다. 부작위 여파 이송은 신속한 응답을 유도하는 게 목적입니다. 부작위라는 소극적 상태, 그게 위법일 때 그것만 제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응답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절차적 심리만 합니다. 따라서 내용이 없어요. 아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 법률상 의무라는 것은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될 의무, 자기 의무 아닙니다. 이건 내용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되는 것이겠죠. 내용에 대한 판단을 부작위 여파 인송의 법원이 할 수 있을 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실체법에 따라 그 처분을 해야 될 의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신청에 대한 처분 아무런 처분이면 됩니다. 인용처분이든 기각처분이든 거부처분 말하죠.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결국 절차적 의무로서 응답 의무, 처분 의무를 말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은
처분으로 볼 만한 아무런 외관이 없어야 됩니다. 이때 거부 처분이 부작위가 아니라는 건 너무나 확실한 것이고 무효인 처분도 안 됩니다. 무효항의송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지 외관을 갖추고 있잖아요. 처분서가 송달이 됩니다. 이건 응답한 겁니다. 이건 응답한 거죠. 무효인 처분도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다음에 간주 거부 문제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간혹 토지거래 허가라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경우에 보면 간주 인용 규정이 있을 때도 있어요. 더 신속하게 해결해 주려고 하는 것이죠. 일정 기간 동안 행정청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허가가 나온 것이다 라고 규정을 두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네, 이 간주 거부나 간주 인용은 사실적으로는 무응답 상태가 맞아요. 하지만 법적으로 거부된 것이고 법적으로 인용된 것이다. 따라서 이건 부작위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거부나 인용이 있었던 것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얘들도 무응답은 아닙니다. 무응답은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부작위의 성립 요건을 쭉 한번 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이 소송 요건 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